자, 이제 404쪽에 사설묘지. 사설묘지는 밑에 이제 묘지의 종류를 보면 공설묘지는 아까 전 시간에 했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묘지가 공설묘지라고. 근데 사설묘지는 종류가 구체적으로 쪼개면 5개입니다. 개인묘지, 그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5개가 있어요. 이 사설묘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개인묘지는 뜻도 아셔야 돼. 뜻. 개인묘지란 느낌이 분묘 일기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일기의 분묘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까지를 말한다. 부부까지예요, 부부. 부부는 가족이 아니다 해봐요. 부부는 뭐가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개인이야, 개인. 죽어서는 일심동체네. 자, 부부는 가족이 아닙니다. 부부는 개인묘지입니다. 그럼 가족묘지는 뭐냐?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개인묘지. 거기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면 이제 가족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그다음에 종중, 문중묘지고 법인묘지예요, 나머지는. 밑에 이제 신고허가가 중요해요. 신고허가. 먼저 개인묘지. 자, 이제 우리 사설묘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설묘지 보고 있고, 자, 개인묘지는 어떻게 하라고? 개인묘지를 설치하고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신고해라. 자, 외우셔야 돼.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라. 아무래도 묘지는 개인묘지는 좁으니까 30일 안 신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족묘지, 그리고 종중, 문중묘지, 또 법인묘지.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야, 전부 다 허가. 설치 전에 허가를 받는 거겠지, 당연히. 다 허가. 다 허가입니다. 그래서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그 묘지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허가 미리. 묘지는 개인묘지 빼곤 다 허가. 다 허가. 다음 3번도 출제됐어요.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이런 의미거든요. 다음 면적. 개인묘지는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딱 좋네. 30일 안에 신고, 면적도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이하. 30. 30제곱미터면은 평수로면 9평 정도 되죠. 개인 묘지는 그 30제곱미터는 그 분묘 하나의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묘 하나가 9평이면은 뭐 거의 왕릉이에요. 그게 아니고 개인 묘지 안에 분묘 최대 2기죠. 2기. 부부니까. 그 다음 뭐 안에 그 네모, 그 분묘 앞에 보면 네모난 돌이 있잖아요. 네모난 돌이 상석, 또 뭐 비석, 설치 구역 면적 다 합쳐서 얼마? 30이라는 의미예요. 가족묘지는 얼마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은 1000제곱미터 이하. 여긴 다 이하로 하는데 갑자기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뭘로?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정 이익 집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무래도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좀 엄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왕 할 거면 한 곳에 크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예를 들어 10,000제곱미터짜리 10군데보단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한 군데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미로 여기는 이상이라고 되는 거야. 이상. 10만 이상. 근데 문제는 개인 묘지는 일기당 면적은 규정이 없어요. 일기당 면적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왜냐하면 뭐 부부가 아빠는 크게 하고 엄마는 작고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런 사람 어딨어. 다 똑같이 하죠. 크기 똑같이 하는데 근데 가족, 종중, 문중, 법인 여기는 분묘가 많은데 크기가 막 들쭉날쭉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래서 가족, 종중, 문중, 그다음에 법인 묘지는 그 안에 일기당 면적, 일기, 상석, 비석, 시설구의 설치구의 면적 다 합쳐서 일기당 면적이
단분일 땐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일 때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 이만큼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일기당 면적이 그거예요. 공설묘지는 지자체 묘지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분묘, 일기,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후 면적을 다 합쳐서 단분은 10, 합장은 15. 외우셔야 돼. 100천, 10만, 10, 15. 시작. 100천, 10만, 10, 15. 100천, 10만, 10, 15. 100천, 10만, 10, 15. 가족묘지는 30, 30. 개인묘지는 죄송합니다. 개인묘지는 30, 30. 나머지 100천, 10만, 10, 15. 100천, 10만, 10, 15. 이렇게 외우시면 돼. 시험엔 이게 잘 나와요. 10, 15가 잘 나와. 10, 15. 자, 됐고요. 자, 밑에 분묘의 형태는 참고에 참고. 봉분이나 평분으로 하되 봉분은 1m 이내로, 평분은 50cm 이내로 하라는 거죠. 50cm 이하로 해야 한다고. 오타에 있었네요. 몰랐네요.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이하로 해야 한다. 어떻게 지워졌나 봐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하로 합니다. 다음 밑에 사설묘지의 설치 거리 제한이 있는데 시험이 나온 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또 선로, 뭐 도로나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이나 예정지역. 간단히 하면 도로, 철도, 하천 해보세요. 도로, 철도, 하천 300m. 3개니까 도로, 철도, 하천 300m인데 개인 가족은 면적이 넓지 않으니까 좀 봐주자. 200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오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시 도로, 철도, 하천은 300m, 개인 가족은 200. 개인 가족은 200. 그럼 종중문중 법인은 300인 거지. 도로, 철도, 하천 300, 개인 가족은 200. 그 다음 밑에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소, 사람이 있는 곳이죠. 학교도 있죠, 학교.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여기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요? 사람이 걸어 다닌다. 500. 500인데 개인 가족은 300. 다시 도로, 철도, 하천 300, 개인 가족은 200. 걸어 다닌다 500, 개인 가족은 300. 이렇게 합니다. 들어가죠.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상선 보호구역도 있죠.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그래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상선 보호구역에 묘지 설치하면 곤란하죠. 곤란하죠. 근데 예외도 있어. 거기 보면은 뭐 지역 주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종중, 문중의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같은 걸 허용하겠대. 묘지는 아예 안 되는구나. 문화재 보호구역도 마찬가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묘지 있으면 되겠어? 자네가 왕이야? 로얄 패밀리라고 안 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정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 문화재청 허가 받으면 또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대. 설치 기간은 중요해요. 공설묘지, 사설묘지, 그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이다. 30년. 다음 이어서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 연고자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또는 법인묘지 설치 관리 허가받은 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장을 신청할 땐 1회 한하여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한다. 연장을 꼭 하란 말이 아니고 연장을 신청하고 싶으면 딱 한 번만 30년 됩니다. 이 말이야. 처음에 30년,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번만 30년 연장 이거죠. 최장 60년 하나하고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 잡잖아요. 사실 그래요. 너무 오래되고 뭐 90년, 100년 이렇게 된 걸 사실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관리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거죠. 도중에 합장하면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대요. 그다음 4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묘지 수급을 위하여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원래 30년인데 우리 지역은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지. 5번이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설치 기간이 끝났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라. 숫자 1년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숫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죠. 좁고 요즘 현대시대에 와서는 묘지, 그렇게 미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시각도 많잖아요. 많아서 묘지는 개인 묘지 빼면 다 화가 쪽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연장지. 사설묘지 본 거고, 이제 자연장지. 자연장지도 똑같아요. 자,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법인 자연장지. 신고 허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개인 자연장지는 얼마 이내로? 30일 이내로 신고해라. 개인은 여기도 신고, 여기도 신고 똑같아요. 30일이라는 신고 똑같아요. 일단 밑에 뜻은 그냥 그 종류의 의미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개인, 가족, 자연장지, 1965를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고를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인 거고, 종중, 문중 자연장지이고 법인 등 자연장지이고, 밑에 신고 허가.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 마친 후 30일 이내 시장들에게 신고해라. 2번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가족 자연장지 또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걸 우리는 미리 신고라고 그래요.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리 신고입니다.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해라. 개인적으로는 가족 자연장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 자연장지를 30일 안에 신고라고 낼 수도 있고 허가라고 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가족 묘지는 허가,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이쪽을 권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장지 쪽을 권장하는 거죠. 종중, 문중 묘지도 허가, 종중, 문중 자연장지 미리 신고.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다 조성하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법에 자연장지 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규격도 있고, 편의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지르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신고서를 내면, 요건이 만족하셨네요. 무조건 통과해요. 신고란, 미리 신고는 그런 의미예요.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요건이 만족돼도 허가 안 나올 수 있는 거. 이 지역 사정에 따라. 근데 미리 신고는 요건에 만족해서 내면 무조건 통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성하시면 되는 거죠. 법인 등 자연장지는 당연히 느낌이 허가죠. 미리 허가를 받아라. 위아래 비교해보면 개인은 둘 다 30일 안에 신고, 법인은 양쪽 다 허가. 그러니까 이제 가족, 종중, 문중이 중요한 거죠.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는 허가, 미리 허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해라, 미리 신고. 동그라미 4번, 408조 맨 위에. 시장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할 수 있는데, 민법상 재단법인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종교단체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나 절이나 천주교 이런 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자연장지 설치 기준 면적 볼까요? 개인, 가족, 자연장지 합쳐서 100 미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좀 이상하게 썼어. 개인, 가족, 자연장지 합쳐서 100 미만으로 한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대통령령을 또 추가로 만들어요. 이제 법률을 개정하려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귀찮았던가 봐요. 귀찮아가지고 대통령령에다가 좀 더 다르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양쪽 다 100 미만으로 일단 법률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가보면 개인은 3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시고,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세요라고 이게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풀란 얘기냐? 문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개인, 가족, 자연장지 100 미만,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개인만 물어보면 30 미만, 가족만 물어보면 100 미만으로 답하셔라 이 말이야. 애매하니까 문제를 아직 안 낸다 싶기도 해요. 자,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으로 늘어났네. 아까는 1000이더니 여긴 2000 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로 나무 같은 게 들어가니까 더 넓게 해줬나 봐요. 법인 등은 여기까지 어떻게 외우겠어?
법인 등 보면은 그 기업번 보니까 재단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는 4만 이하로 돼 있어. 종교단체 4만. 아, 뭐 이렇게 외워야 되나? 아무튼 나머지 공공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5만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일반 재단법인 같은 건 특정 집단이니까 이상으로 할 텐데 이게 10만 이상이면 더 엄격한 거죠. 5만 이상이면은 더 완화시켜 준 거죠. 여기는 5만 이상. 이게 더 완화시켜 준 거죠. 이 정도만 해도 허가 내줄게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이 정도까지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종교단체 4만, 나머지 재단법인 같은 법인 자연장지는 5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건 이걸 다 정리하셔야 돼.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 지금 하나 안 본 게 있네. 안 본 게 어디에 안 봤냐면은 죄송합니다. 어디 빼먹었어 제가. 왜 정신이 없나 봐 제가 오늘. 406쪽의 맨 밑에. 뭐 이왕한 거 거기부터 봐도 괜찮다. 자연장지 똑같은 말 있으니까. 다시 406쪽으로 건너오세요. 406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7번. 7번으로 갑니다. 7번은 뭐냐. 제목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라고 돼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자나 그 묘지에 정당하게 설치된 분묘의 가족, 연고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 이분들은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시장 등에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허가, 개장 이러셔야 돼요. 뭐라고요? 허가, 개장. 허가, 개장. 기업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그렇죠. 그 다음에 묘지 설치자 연고자 승낙 없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 훨씬 나쁜 사람이죠. 우리 가족 묘지에다가 몰래 설치한 분묘잖아요. 이거 훨씬 나쁜 거죠. 허가, 개장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입니다. 시장 등의 허가. 신고 아니에요. 오른쪽 2번.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는 개장을 하고 싶으면 미리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해당 분묘 설치자 연고자에게 알려라.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뜻을 공고하라. 3개월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알면 통보. 근데 연락처를 모를 테니까 공고하는데 그 다음은 몰라도 돼요. 읽어만 드릴게요.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모르면 화장한 후에 일정 기간을 봉안했다가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신고해라 이거야. 이때 참고 10년간 봉안해야 돼요. 끝나면 요거를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땅에 몰래 설치한 분묘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비용이 들죠.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제한, 분묘 규칙권. 동그라미 1번 법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그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밑에 2번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법이 써 있거든요.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 규칙권 CO치되가는 게 가능하지만 이 법 시행 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CO치돼갈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뒤로 가시고 그 408쪽의 밑에 중간 밑에 있는 4번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땅에 몰래 자연장을 했다면 이때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자연장, 토지 사용권이나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시효로 인한 자연장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연장의 방법은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장사법도 마쳤습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겠습니다. 이쪽은 좀 암기하기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자, 주임법 갈게요. 주임법. 409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출제 경향은 민법에서는 주로 판례 위주로 많이 내고 있고, 이 중개실무에서는 우린 중개실무니까 실무적인 거 위주로 문제를 내는데, 실무적인 거란 법조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법조문 같은 걸 위주로 문제를 내요. 이 주임법은 1980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죠. 만들어진 배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은 이제 갑이라 하고 임차인은 을이라 하자. 둘 간의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주택이 뭐 됐을 때, 매매됐을 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죠. 양수인은 임대인 집에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집 팔고 야반도주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주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이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이건 다 아시잖아 우리.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센터 가서 뭐 하시면 주민 등록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임법은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고 판례는 몇 시? 0시라고 표현합니다. 판례가 0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매매됐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 처음에 내가 을이 갑과 계약한 그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새로운 양수인, 집주인에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이 보증금 반환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는 누구한테 있었다가 갑한테 있었다가 누구한테로 병한테로 뭐 된다? 이전된다. 이걸 면책적 이전이라고 표현하거든 판례는. 이게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병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전되니까 을은 병한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얘가 채권자고 채무자잖아. 채무자가 바뀌는 걸 채권자는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주택이 양도된 때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도인, 전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는 이제 병한테 청구되는 거고요. 도중이라도 집이 팔리면 나 싫어요. 네가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대항력의 내용이야. 이게 대항력의 내용. 자, 그런데 이제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보면 인도라는 건 그 집에 살란 얘기죠. 점유고 이 주민등록은 뭐랬죠?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라고 그랬죠. 임대차의 공시 방법. 그러니까 이 갑과 을에서 이 집에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갑, 주민등록된 거 확인하면 누구? 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 아, 저 집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민등록 살고 있으면 누구야? 뭐 도둑놈은 아닐 거 아니야. 임차인이겠지? 그러니까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 주민등록이 잘못되면 대항력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판례는 이렇게 표현해요. 대항력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고 대항이 없다고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임대차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 주민등록 잘못된 걸 뭐라고 한다고? 임대차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이 대항력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말 임대차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효하다. 자, 그리고 그럼 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느냐? 왜 다음날? 자, 저당권이 예를 들어 5월 1일 날 등기가 되었다. 자, 근데 임차인이 5월 1일 날 주민등록했다면 대항력 언제 생기니까? 대항력은 5월 2일 생기니까 이때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인 선순위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저당권인 선순위가 된다. 같은 달에 했는데 서로 지금 장소와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거 동순위를 해버리면 등기 제도를 해치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가 한 발 양보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 경우는 1번이 저당권이 되고 2번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런 상태가 되죠. 우리 권리분석 배웠잖아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뭐 된다? 소멸한다. 경매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 다음 용의권은 저당권 밑에 있으면 뭐 돼요? 소멸하는 거죠. 이 저당권 입장은 이 집이 비싸게 팔려야 되죠. 근데 이 보증금이 인수돼 버리면 집이 싸게 팔리니까 인수되는 만큼 집이 싸게 팔리니까 저당권이 채권 형사가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권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방 빼야 돼요. 대항력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저당권이 5월 2일 날 등기가 되었고 임차인이 5월 1일 날 주민등록을 했다 이거지. 근데 주민등록법을 보면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저 집에 담보물건 설정하려는 자, 또 저 집에 경매돼서 입찰을 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열람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저당권이 등기할 때 임차인이 주민등록돼 있는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단 말이야. 근데 5월 2일 당시 등기할 때 아침에 9시에 등기소 문 열자마자 등기한다 할지라도 주민등록된 걸 확인해 보면 떠 안 떠? 꼭 뜨죠. 꼭 뜨니까 이때는 대항력을 언제로 하자. 대항력을 그래서 5월 2일 0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요. 이따 또 글씨도 나올 거예요. 그럼 1번에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 상태고 2번에 저당권이 등기된 그런 상태잖아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뭐 돼?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은 저당권 앞에 있으면 뭐인데? 인수되는 거죠. 대항력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 있는 걸 알고 대출해 줬으니까 대출금이 적죠. 이 집이 이 보증금이 경매돼서 보증금이 인수되어 이 집이 싸게 팔리더라도 저당권 해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간단해요. 저당권은 항상 소멸. 항상 소멸. 임차권은 저당권 밑에 있으면 소멸, 위에 있으면 인수. 그럼 이거 어때요? 1번 저당권 A, 2번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3번 저당권 B. 저당권 B가 경매를 신청했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저당권 소멸, 임차인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소멸 이렇게 되는 거야. 대항력 없다 이거야. 이런 관계예요. 그렇다면 대항력이라는 건 경매시는 내가 선순위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임차인, 그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의 경우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으면 우리 방은 빼야 돼. 집주인 바뀌면 방은 빼야 돼. 그 대신 배당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잖아. 근데 배당 받으려면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당 받을 권리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 임차인의 경우는 대항력이 있었는데 그 대항력도 소멸됐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채권계약서 한 장뿐이야. 임대차 계약서. 확정인자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없어.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임차인과 세 번째 임차인은 배당이 없어요. 배당이 안 됩니다. 1번 받고 남는 것도 안 줍니다. 이거는 A 받고 B 받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있습니다. 확정인지 안 받아도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문, 집행권은 확보해서 이걸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집행권은 확보해야지 배당 요구가 돼요. 일반 채권자로서 그 배당 요구를 하는 거죠. 차용증이나 확정인지 없는 계약서로 배당 요구는 안 돼요. 소송에서 판결문 받아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하게 되면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는 배당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집행권을 확보해서 배당 요구했을지라도 A 받고 B 받고 그 다음 얘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 받지 못한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주임법을 개정하여 1989년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주임법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받고 하고 그다음에 뭘 받아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어주는 거야. 원본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는 거. 확정일자, 날짜 적어주고 어디 주민센터.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 그다음에 부여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일자 1년보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약서에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럼 이 날짜로 이 계약서가 있었다라는 걸 국가가 공증해 주는 거야. 공증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가 생기는데 우선 변제권은 무슨 뜻이냐?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 저당권들이 그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도 저당권, 2번도 저당권, 3번도 저당권인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고. 따지지 않고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는데 저당권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무슨 뜻이라고 방금? 그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그러면 1번 저당권은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 다 받았어. 소멸. 근데 2번 저당권은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얘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지. 근데 반밖에 못 받았어. 그래도 소멸. 여기서 더 줄 게 없으니까. 3번 저당권은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 있는데 한 푼도 없어. 그럼 소멸. 다 받든 못 받든 다 소멸하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임차인도 마찬가지지. 이자가 확정일자 찍었다. 그럼 대항력은 없지.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은 없고 뭐는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있는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되면 또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누구 다음으로? 저당권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배당을 다 못 받았더라도 소멸.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자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자. 그럼 경매되면 방은 빼야지. 대항력 없으니까. 방은 빼야 돼. 우선 변제권은 다 소멸하니까 얘 다음으로 B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으나 다 못 받아도 빼. 이런 게 우선 변제권이야. 그러면 1번 임차인의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모두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 선택할 수도 있는데 대항력을 선택한다는 것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거야.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눌러 사는 거죠. 그리고 기간 끝나고 나갈 때 경락인에게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 행사란 내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야. 배당 요구하면 1번으로 다 받고 나가겠죠. 다 받고 나갈 텐데 다 받으면 소멸. 다 못 받아도 우선 변제권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현재 이자의 보증금이 1억인데 경매가 7천의 경매가 됐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1억에 경매됐어요. 1억 다 받죠. 그럼 다 소멸하는 거죠. 다 소멸하는 건데 7천에 매각됐어. 그럼 7천만 원 배당받잖아 지금. 7천만 배당받았고 그래도 뭐는 소멸. 우선 변제권 소멸한다고. 우선 변제권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를 말한다고요. 소멸. 그러나 뭐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머지 못 받은 3천. 이 3천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런 법조문 나오죠.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지. 1번으로 대항력 갖추고 있으면 경매 시 내 보증금보다 더 싸게 경매가 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논리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에 관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 빠른 방법이에요. 잘 이해 안 되면 돌려서 들으세요. 그러시고 저 기본 이론 할 때는 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세히라는 건 좀 더 천천히 한 거죠. 오늘은 좀 빨리 했을 뿐이에요. 저 밑에 이제 409쪽의 맨 아래에 주임법 제정 목적이 있고 다음 페이지 가죠.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해요.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때도 보호된다. 주택으로 임차했잖아요. 그러니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쓰더라도 역시 주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이 2조가 주거용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것은 1980년 처음에는 싸움이 많았겠죠. 이 주거용 건물이라는 게 공부상으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면 된다는 말이냐 이거 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대판이 나왔던 거죠. 근데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비주거용 건물일지라도 주거용으로 계약했고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했다면 보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지. 무허가 건물, 가건물, 미등기 건물, 옥탑방, 지하층 다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계약해 주거용으로 쓰면 보호가 되는 거다. 3번 중요하다고 3번 아까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래도 이 법 보호를 받는다.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쓰니까. 자 밑에 판례 1번 됐죠?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기된 건물인지 구별하지 않고 등기부상 건물 내역도 다 제한 없이 보호된다고. 2번은 뭐냐면 참고만 하세요.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만일 그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썼어. 그랬다면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계약 안 했잖아. 주거용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비주거용, 상가나 사무실 같은 걸로 임차했는데 내 맘대로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럼 당연히 보호가 안 되는 거지. 주임법에 보호는 안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의 보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임대인의 개조를 승낙했다면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외국인 1번, 2번 그냥 읽고만 가시면 돼. 최근 대판이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 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뭐 했어요? 외국인 등록, 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내 거소 신고, 거소 이전 신고 이런 거 했는데 그럼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 비슷한 거겠지 뭐. 이런 거 했으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다음 2번. 우리 이따가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잖아요. 임차인 본인이 주민등록 안 돼 있어도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말이야. 자, 법인.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래에 열거된 법인 외의 임차인, 법인이 임차인이라면 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했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밑에 그 박스 안에 법조문이 최근 10년 안에 만들어진 건데 이 법조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없었어요. 그럼 이 법조문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갑시다. 전으로 가보면 어떤 회사가 그 회사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거죠. 회사 명의 주택 임차한 다음에 그 회사 직원이 주민등록을 했다 이거야. 근데 왜 대항력이 없냐 이거지. 왜 없냐? 그 임차인이 회사잖아요. 법인이 임차인인데 그 법인이 주민등록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그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법인은 주민등록 못하니까 대항력이 없다고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법에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법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음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간단히 말하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주층 무주택자를 위하여 주택을 임차했네. 그리고 그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네. 그럼 그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야. 그 법인이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그자가 임차인이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해야 돼.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되고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했고 그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이어지는 문장 잘 아셔야 돼요. 임대차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되었다. 새로운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다. 다음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법에 딱 명시됐어요.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라고 착각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이어서 일시사용임이 명백해 적용 안 돼. 쉬운데 잘 나와요. 다음 이어서 이번에도 출제된 건데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했다고. 우리 현재 이 법은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하지만 계약서가 전세계약서야. 근데 전세권 등기는 안 했어. 그래도 이 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다음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인데 임차인이 불리해서 효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1년마다 월세 2배씩 올리기로 하자. 무효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효력이 없다. 자, 대항력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이 유효여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라면 대항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번처럼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돈 빌려줬는데 이거 뭐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도 비용도 들어가고 복잡하니까 야 우리 잔벌이 굴리자. 내가 너 5천만 원 빌려줄게. 빌려주고 이 5천만 원을 뭘로 돌려? 보증금으로 돌려서 뭐 써? 계약서 써. 그리고 내가 네 집에다가 뭐 해놔? 주민등록 해놓는 거야. 주민등록 내는 거죠. 옷까지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네가 대항력 확정인자 찍어. 그러면 나는 사실 이자가 1순위 저당권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냐. 정말 싸게 저당권 등기 하는 거잖아. 이런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임법에서 대항력 5선배권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채권회사가 목적이니까 인정 안 한다는 얘기지 뭐. 간단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그 동그라미 3번은 뭔 얘기냐면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대항력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채권의 흑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갑이 을한테 돈 빌려달래. 근데 을이 내가 빌려줄 돈은 내 전세금밖에 없다야. 그러면 갑이 뭐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 비울 테니까 네가 우리 집 들어와 살아라. 나한테 돈 빌려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채권회사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사용수익이 또 주된 목적이 되죠. 이 경우는. 이때는 인정한다는 거지. 어차피 임대차 계약서도 채권 채무 계약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는 거야. 사용수익이 주된 목적이면 대항력 인정하고 채권회사가 주된 목적이 써 있으면 대항력 인정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대항력 발생 동그라미 1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2번 발생 시기 아까 다 했던 거예요. 발생 시기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즉 1월 15일 주민등록했다. 1월 16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해. 그러니 1월 15일 저당권 들어오면 저당권이 선순위가 된다 이거야. 좋아. 물론 저당권이 1월 16일이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됩니다. 자, 됐고 동그라미 3번 아까 다 했던 거고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부동산이 양도됐다. 무슨 말이냐?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가지 못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주택이 팔렸다 이거야. 팔렸어도 당연히 그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돼. 그러니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는 보증금 반환 채무도 주택의 소유권을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되는 거니까 당연히 임차인은 저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 그 말이 이제 쭉 써 있는 말이죠. 그래서 밑줄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되니까 양도인 전주인이죠.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밑에 오른쪽 양도사실한 때보다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주택의 인도는 여기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저 인도라는 건 점유를 말하잖아. 점유. 직접 점유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점유는 간접 점유일 수도 있겠지. 간접 점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차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 전차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된다.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주민등록해야 임차인이 그 대항력 갖고 있었던 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현재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갑과 A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전차인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전차인은 그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집이 팔리면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야. 경매되면 이 전차인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거죠. 대위 행사.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은 뭐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대항력은 소멸된다. 소멸되고, 기존의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었어.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었는데 전차인이 들어왔어. 그럼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퇴거, 옮겼고, 그리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 기간 내 임차인이 주민등록해 들어왔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원래 갖고 있던 대항력은 동일성이 유지한 채로 쭉 유지가 된다 이거야. 자, 됐습니다. 그럼 1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1번의 두 번째 줄.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대차 계약을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계속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전차인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런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안 하면 대항력 없고 전차인이 주민등록 하면 다음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요. 전차인이 주민등록 안 하고 살고 있었어. 아니, 임차인, 죄송합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전차인 들어왔어요.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당연히 없어요. 전차인이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그런데 임차인은 주민등록하고 있었어. 근데 전차인이 들어왔어. 근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고 전차인 주민등록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항력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해 들어오면 원래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는 말이 2번인 거고. 1번을 잘 알아놔야 되고 2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임차권 양도 전대에 또 양수인 전차인에게 점유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야. 이어졌다면 원래 임차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은 주택이 경매됐을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그 임차인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 건너가죠.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413쪽 주민등록부터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